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3-1상에서 발견한 프로토콜 설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회사가 3-2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임상 성공률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개미꼬시기 역시 아닙니다. 저의 확정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프로토콜 설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불균등한 할당 비율 그리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기에 이어서 가바펜티노이드가 엔제시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어댑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인 다이어리 같은 부분은 이미 임상 운영상의 문제를 설명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임상 성공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엔제시스의 성공적이었던 임상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결과를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과 3-1 비상 모두 가바펜티노이드 비복용자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건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상 저용량군에서 플라시보 대비 델타 값이나 통증 감소에 있어서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입증을 했습니다. 3-1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B에서도 역시 가바펜티노이드 미사용자에게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보였죠. 3-1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데탈 값들을 보면은 이상과 3-1B와 비교해 볼 때 확실히 가바펜티노이드가 임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따로 영상으로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은 동물 실험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VM202 투여 시 가바펜티 복용 시점에 따라 VM202의 치료 효과가 어떻게 간섭하는지 보기 위해 5가지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CCI 처리, 즉 말초신경 손상 모델의 G에서 투여 시점에 상이한 2개의 VM202 가바펜틴군과 VM202만 투여한 군, 그리고 VM202 없이 PCK만 투여한 군, 그리고 아무것도 투약하지 않은 군, 이렇게 5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PCK군은 그저 물약이기 때문에 통증이 당연히 더 증가하게 되고요. 우리의 VM202군은 반대로 당연히 또 통증 완화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거는 가바펜틴을 15일에서 28일까지 매일 투여한 군에 있어서도 VM202의 통증 완화가 유의하게 좀 내려갔고요. 반대로 0일에서 14일까지 가바펜틴을 복용한 군은 오히려 통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VM202 주사와 함께 혹은 그 직후에 가바펜틴 투여를 하게 되면 VM202의 통증 감소 효과가 완전히 방해가 되고 또 그런 효과가 제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VM202 투여 시나 혹은 직후에는 절대 가바펜틴과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점은 VM202와 가바펜틴 투여 사이에 충분한 시간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가바펜틴이 VM202 치료 효과를 간섭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그런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가바펜티노이드가 왜 엔제시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가바펜티노이드가 엔제시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작년 초 키스톤 심포지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회사 공지에 나와있던 내용을 지금 발췌했고요. 임상 2상과 3-1B에서 가바펜티노이드를 복용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엔제시스가 더 좋은 결과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로 엔제시스의 치료 효과에 칼슘 채널이 관여할지 모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키스톤 심포지아에서는 동물 모델과 세포 배양 실험에서 HGF의 활성에 칼슘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가바펜티노이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의 HGF에 의한 신경 재생 효과 및 진통 효과에는 칼슘이 꼭 필요한데 가바펜틴은 그러한 칼슘 채널을 블록하면서 진통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논문을 쓴다고 알려졌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논문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매우 또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로토콜에서 제외 기준을 보면 3-1과 3-2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3-1의 경우 가바펜티노이드 비사용군에서 가바펜티노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는 1006개월간 약물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가바펜티노이드 군에서는 6개월간 안정적인 용량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주지표가 3개월이었고 부지표가 6개월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사용에 대해서는 딱히 기준을 두진 않았습니다. 반면 3-2상에서는 연구 중 언제든지 가바펜티노이드를 완전히 금지시켰다는 게 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2에서는 아예 가바펜티노이드군 자체를 없앤 거죠. 그리고 3-1에서는 신발타와 항우울제, 항간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연구 시작 후 1006개월간 새롭게 이 약물들을 사용을 시작하지 않게 한 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은 안정적인 용량의 사용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3-2에서는 이걸 더 강화시켜서 항우울제, 항간질제, 그리고 둘록세틴 복용자들 중 필요에 따라 복용하거나 불안정한 용량을 복용하는 환자, 그리고 연구 중 복용을 보류하지 않는 모든 환자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신발타는 실제로 DPN에 쓰이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약물들이 임상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지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상 프로토콜에서 3-1에서 사용했던 페이퍼 다이어리가 아닌 이 다이어리를 사용했다는 점은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이번 영상에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에 있어서 그 외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댑티브 디자인인데요. 현재 글로벌에서는 이 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늘어나는 추세고 또 EMA나 FDA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한국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 글로도 자세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설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댑티브 디자인은 매우 유연한 디자인이라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 임상에서는 디자인을 짜고 임상을 수행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쭉 일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중간에 설계를 수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댑티브 디자인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디자인을 짜고 임상을 수행하다가 중간 분석을 하고 다시 재설계를 해서 최종 분석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수정도 최초에 설계 가능한 범위에 미리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디자인에 대한 논문을 하나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 협심증에서 라놀라진의 운동 능력을 검증하는 임상 사례인데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투약 후 12시간 동안 트레드밀을 통한 운동 능력의 향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90%의 엠파워를 달성하기 위한 샘플 사이즈를 분석한 결과 462명으로 계산을 하고 잠재적인 드랍아웃까지 이제 감안하게 돼서 577명으로 확대를 하게 돼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임상을 진행하면서 462명의 50%인 231명을 중간 분석해 본 결과 초기에 엠파워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중간 분석을 바탕으로 다시 90%의 파워 칼큘레이션을 해서 40% 더 샘플 사이즈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환자 모집을 810명까지 늘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달성하고 결국 임상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엔제시스 3-2상으로 대입해보면 3-2상은 152명에서 최대 250명까지 늘릴 수 있는 임상입니다. 이 N수 역시 이상 및 3-1B 데이터를 바탕으로 엠파워 계산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중간 분석은 152명의 50%인 76명이 투약 후 6개월까지 팔로우업된 이후에 독립된 모니터링 기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엠파워를 재계산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152명으로 충분하게 되면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최대 250명까지는 늘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제까지 임상 운영상의 문제와 함께 프로토콜 설계의 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회사 역시 하나하나 대응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사로도 나온 적 있듯 체리피킹한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인데요. 그럼 당연히 성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야 일반적인 임상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그래프처럼 3상의 성공 확률은 58.1%. 저도 딱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 더 마음 쓴다면 한 60%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이제 실패 가능성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괜히 한 발 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임상이라는 것은 모두 다 독립적인 임상입니다. 이상과 3-1B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겠지만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는 다 다르고 조건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3-1B에서 어댑티브 디자인으로 이제 250명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대 250명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의심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엠파워 계산을 했을 때 이상과 3-1B를 바탕으로 했을 텐데
그 이상은 3-1B의 환자 수가 굉장히 좀 되게 적었기 때문에 그 적은 이건 인원수로 계산한 N수가 충분한 파워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분석 결과 250명까지 늘려도 N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래도 60%의 가능성은 전혀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의 큰 원인 중 하나였던 운영상의 실패 가능성 자체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약이 정말 진짜라면 확률의 문제를 넘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3-1이 진짜 약이든 가짜 약이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최소한 약이 진짜라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 역시 두 번의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래 고생하고 있는 주주들을 위해서 정말 이 약 물고 임상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 약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응원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